이재명의 이 무식한 소리에 혀를 내두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고신용자들은 왜 돈도 많고 한데 금리가 싸고 돈 없어가지고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저신용자들인데 저신용자들은 왜 금리가 비싸냐? 그러니까 고신용자들의 금리를 높여서 저신용자들한테 금리를 낮춰주면 안 되냐? 아니 돈 빌려서 잘 갚고 이자 착착 잘 내고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있어서 금리가 낮춰가지고 낮아진 사람한테 너 0.5% 올려가지고 쟤 좀 도와줘? 장난해? 이 무식한 말에 정말 한겨레 신문의 댓글에도 욕이에요. 한겨레 신문 댓글에도 욕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정도는 되는 거야.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데 여야 공이 새로운 사람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기존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장동혁, 조국, 정청래 모두 대통령 후보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재명 권력이 벌써 레임덕에 빠졌다. 장동혁, 조국, 정청래 세 사람이 언제든지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빨리 탄핵하고 대선 치르자 하면 바로 연말에도 가능한 거예요. 등골이 서늘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마두로를 체포하겠다. 마약 카르텔의 두목인 마두로를 체포하겠다 해서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여러 척의 군함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 위기에 처한 마두로가 미국인 50명을 협상용으로 구금했다. 간첩 테러 혐의로 이런 협상용으로 구금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왜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1월달 기사입니다. 1월달 기사로 이렇게 구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300명이 잡혀 있으니까 이 국회에서 나온 그 김준영이라고 하는 저 조국당의 지 자식들은 전부 미국인이고 미국에 가 있는 저 사람이 우리는 관광비자로 들어온 미국 영어 강사 없냐? 그 영어 강사들 전부 불법 체류로 구금시키자.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제대로 된 학원 같은 데서 가르치는 영어 강사는 심지어 전과 조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조회를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근데 뭐 저렇게 단기 비자로 들어와서 가르치는 영어 강사 이런 건 진짜 열악한 영어 학원들에서 쓰는 강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추적도 제대로 안 되죠. 추적도 제대로 안 되고 과연 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되게 그런 데 있는 강사들은 뭐 남아공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이지 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덮어놓고 국회에서 저런 얘기를 떠들어대니까 그러면서 로라 루머라는 우파 뭐랄까요 저널리스트지만 상당히 트럼프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가의 일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팟캐스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의 좌파들이 로라 루머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제가 제 쇼와 웹사이트에서 선거 사기와 한국 선거에 대한 중국 영향력에 대해 얘기한 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로라 루머가 트럼프 정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는 트럼프 측근 그러니까 국무부가 가자 주민에 대한 비자 발급 즉시 중단한다. 이렇게 바로 나온 팔레스타인 난민 치료받으러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잠재적 테러범 될 수도 있다. 비자 중단해라.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가자 주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준영 이라는 조국 혁신당의 의원 뭐 전직 그 외교관이긴 합니다. 근데 이 김준영에 대해서 뭐 CIA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 김준영은 국회의원 될 때도 자식들이 전부 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네, 이것도 김준영에 대해서 김준영 자식들이 전부 미국에 있다. CIA에 신고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앞에 떨어진 가장 큰 문제, 지금 LG 엔솔, 현대자동차. 근데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거의 없다 그래요. LG 엔솔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와 삼성에는 한 달 전부터
그런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 현대나 삼성은 그런 이스타 비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체류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부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불법 체류자라고 볼 만한 이 미국에 들어온 입국 목적과 다른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지금 아마 미국에 도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젯밤에 DC에 도착을 했군요. 어젯밤에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도착했으니까 지금 아마 도착을 했을 것 같고 지금 뭐 미국 행정부 인사들하고 협상 중인데 과연 지금 이 300명을 한꺼번에 태워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재입국에 제한이 없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에는 계속 한국인 귀국 전세가 오늘 애틀란타로 떠나서 내일 애틀란타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11일에 도착할 것이다. 대한항공이 747을 투입해서 300여 명을 모두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는 나고 있는데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은 뭐 자진 출국 형식이다. 이렇게 말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미국 장관들은 추방이다. 디폴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놈 장관은 추방이다. 디폴테이션이 추방입니다. 디폴테이션이 추방이에요. 근데 이 디폴테이션을 당하면 미국 재입국이 짧게는 5년, 안 그러면 평생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근데 쫓겨나면 다시 못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는 자. 보통 이제 대기업이 사람 뽑을 때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주로 미국이죠. 근데 그런 결격 사유가 지금 엄청나게 생겨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직원을 계속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볼 때는 300명이 다 올 수 있다? 다 오기 힘들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추방이라고 하면 추방인 거지 우리가 자진 출국이라는 표현 써봤자 추방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안보장관은 저 크리스티 놈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를 추방하겠다. 일부를 추방하겠다. 그리고 소수는 범죄가 연루돼 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체포작전의 메인 팀이 국토안보부 수사국입니다. 국토안보부 수사국인데 이 국토안보부 수사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구금 한국인들 일부를 추방하겠지만 소수는 범죄에 연루돼 있다. 범죄에 연루된 사람 추방할 수가 없다. 범죄 혐의가 조사가 끝나야지. 그리고 지금 SBS가 현지에 가가지고 조사한 걸로 보면 지금 조사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사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가장 큰 목적은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느냐,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한국이 언제든지 추방당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에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 뭐 사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이슬람 단체한테 구금돼 가지고 납치돼 가지고 목 자르겠다고 살해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덮어놓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추방돼 가지고 다시 못 들어가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00명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는 외교부 장관 조현의 희망 상황인 거고 이재명 정부의 희망 상황인 거고 가서 협상을 이제 시작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정권의 거짓말 패턴이 아주 똑같아요. 희망 상황을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해. 언론은 받았어.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 다 인정됐어. 아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하기로 그러니까 7월 30일에 관세 협상이 다 완료됐다면서요. 그래서 15%로 확정됐다며.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야? 관세 협상 이제 시작한대잖아. 아직 25%로 부과가 되고 있어요. 김용범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상태래. 합의가 안 되면 서명 안 될 수도 있대. 이게 무슨 소리야? 2025년 7월 말에는 협상이 완료됐다더니 2025년 9월 9일에는 협상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여태 다 거짓말해 온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다 돼서 만족해가지고 왔다며. 뭐가 합의된 거야? 지금
트럼프랑 통화를 했다고 처음에 주장을 하더니 통화 안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 협상도 다 거짓말. 이 외교와 관련된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믿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 아니 뭐 마스가가 뭐 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고 모자 만들어서 쓰고 갔다며. 근데 이대로 마스가가 어려워? 아니 한 달 반 전에는 그렇게 쉽게 다 된 것처럼 하더니 아니 외교를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국민들한테 도대체 얼마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SBS가 현지에서 취재한 바로는 500명 중에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사람들은 조사도 안 받았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죠. 덮어놓고 출국하겠다고 서명했다가는 미국 5년 못 들어갈지 10년 못 들어갈지 평생 못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다 사람들 데리고 오겠다고? 미국 쪽에서 선택하래잖아요. 2달에서 넉 달 걸리는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뭔가 확실하게 본인의 지위에 대한 확정을 해가지고 미국에 체류하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자진 출국이든지 추방이든지 약간 추방되는 방식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되면 재입국 여부에 대해서는 5년간 최소 5년간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아직도 거짓말을 해. 아니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자라고 찍은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뭐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어. 근데 미국 외교관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빼가지고 자기네 비행기 태워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요? 이거 엄청난 외교 문제가 되지. 미국 비자 어렵다고 현대차랑 LG 엔솔이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 정부에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유의사항 안내 수준에만 거쳐가지고 굳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LG 엔솔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야. 알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나 현대차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런 단속이 있을 걸 한참 전부터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삼성이나 현대차는 지금 정리를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직원들 중에 현대차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비행기 값도 LG 엔솔이 낸다는 거잖아요. 거의 다 LG 엔솔 직원이니까. 이게 만일에 현대차 직원이 한 50명, LG 엔솔 직원이 250명이면 6분의 5, 6분의 1씩 나눠내야지. 근데 그냥 LG 엔솔이 다 낸다는 거잖아요. 10억 원 넘게 되는 전세기 비용을 LG 엔솔이 다 낸다는 거예요. 왜냐? 다 LG 엔솔과 관계된 직원들이니까. 저게 지금 그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협력업체 직원들이 장기 체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스타로 들어간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지금 관세 때문에 우리는 지금 25% 관세 자동차, 철강,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25% 관세에다가 지금 반도체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반도체도 상당히 심각한데 8월 달에 대미 수출이 12% 감소했는데 이건 첫 달이니까 그렇고 이제부터 얼마나 더 감소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세 문제로. 그런데 대만은 관세 문제를 해결하니까 8월 수출액이 사상 최대다. 우리가 매달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출액뿐만 아니라 달달이 수출액도 한 번도 대만에 추월된 적이 없었는데 지난 8월 수출액이 우리는 584억인데 대만이 584억 9천만 달러 거의 585억이죠. 작년보다 35%가량 급증한 585억이 돼가지고 우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거예요. 주로 반도체 수출이 주된 수출인데 뭐 TSMC나 엔비디아 뭐 이쪽으로 해서 TSMC가 제일 크겠죠. 물론 TSMC가 대만에서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들 만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래. 아니 그동안 다 됐다며. 3,500억 달러에 1,000억 달러 해가지고 결정 났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하면 더 뭐 하고 다 한다며. 근데 그게 오로지 정상회담을 한번 하기 위해 눈도장을 찍고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인 게 너무나 다 밝혀진 거죠. 이제서야 실무협의를 재개했대. 관세 협상. 아니 그럼 그동안 관세 계속 무는 업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실무협상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 관세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라고? 뭐 큰 틀에서 하긴 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두고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 그럼 합의가 안 된 거지. 큰 틀은 합의했는데 구체적인 게 합의가 안 됐다? 아니 구체적인 건 합의됐는데 큰 틀이 합의 안 됐다? 어찌됐건 합의가 안 된 거지. 그걸 합의가 됐다고 왜 뻥을 치냐고. 쌀과 소고기 안 됐다고 하는데 미국은 됐다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개방하기로. 말이 다르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한국이 망조를 타고 있다. 단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거덜날 지경이다. 자, 국힘은 이제 위철안의 선관위원 지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최측근이다.
뭐 변호인으로도 여러 건 활동했을걸요, 이 위철하는. 네. 그래서 하필이면 왜 선관위원회, 중앙선관위원회 지명을 하느냐. 행정부처들은 전부 다 찢어발기면서 선관위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그게 그만큼 선관위가 이 민주당과 철저히 결탁돼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정부 부처들은 다 찢어발겨가지고 원 모습이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어. 다 날라갔어. 뭐 하도 바꿔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저렇게 많이 바꿨어요? 특허청은 지식재산처가 됐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야? 더 세졌네. 자, 어제 정청래는 그저께는 악수를 하더니 어제는 또다시 이 대표연설에서 내란을 또 26번이나 해가면서 외쳤다. 그러면서도 협치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국힘향에서 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한테서 품격을 기대했더니 실망이다. 여의도의 대통령이냐. 이재명은 협치하라고 하고 같이 모아서 악수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내란 어쩌고 하면서 협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냐?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냐 하는 거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취임 2주 만에 찬탄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한동훈 걔가 숨죽이고 있다. 물론 이제 이 패널 인증제 여기에 지금 막 광분을 해가지고 막 떠들어내고 있어요. 신지호니 뭐니 뭐 해가지고 신지호, 김종혁, 뭐 윤희석 뭐 이런 한동훈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방송 나와서 떠들어내던 그런 국힘 패널도 아니고 민주당 패널도 아니면서 하고 있는데 김용태는 또 말도 안 되게 저쪽 편을 들고 있습니다. 네, 코미디가 된다. 무슨 코미디가 돼요? 패널 인증제에 발작하는 애들만 제거하면 코미디가 아니라 단일 대우가 형성됩니다. 김용태 자체가 코미디가 된다. 그런 얘기하는 네가 코미디지 왜 코미디인지 설명을 못하고 아니 웃겨야 코미디인데 지네 맘에 안 들면 코미디야? 웃기지가 않잖아. 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수박 색출을 해서 정권을 잡아왔는데 이 한동훈을 조치해야만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다.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 오히려 김재원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지. 제가 볼 때 추석 전에는 이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 등이 선임이 돼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필두로 해가지고 패널 인증제까지 정리를 함으로써 여의도 원권자까지 선임해서 정리를 함으로써 이 단일 대우를 완성을 시켜야 된다. 사실 우파라는 게 이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파는 왜냐면 우파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수인데 보수라는 거는 뭘 바꾸자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현재의 제도와 이 오랫동안 내려온 역사, 뭐 전통 이런 것들이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행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바꿨을 때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서 아주 문제 있는 것들만 수정해 나가자. 이게 이제 보수주의의 기본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이런 이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보수는 신념입니다. 신념. 그냥 지금 현재가 어지간히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신념이죠. 신념.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지금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서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걸 지켜야겠다는 신념입니다. 신념.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성공하려면 이념이 없고 이념이 있어야 뭐 종교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일 텐데 보수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예요. 결국 자체적인 이념이나 뭐 어떤 이 정치한 논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종교의 힘을 빌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는 종교하고 상극이기 때문에 우파는 종교에 기반하지 않고는 우파가 설 데가 별로 없어요. 내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이걸 지키겠다. 이거 종교적 신념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기반을 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유능해야 돼. 기본적으로 정권을 선거에서 잃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게 만들어줘야 민생 경제가 해결이 되고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현재에 대해서 바꾸자는 생각이 안 들지. 아니 나 당장 배고파서 죽겠는데 무슨 뭐 지금이 좋아요. 이게 말이 돼? 돈 많은 사람들의 헛소리로 들리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뭐 한다고 하면서 하는 소리로 들리지. 들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능해야 됩니다. 우파는. 그리고 뭔가 해나가고 잘하고 능력이 있어야지. 지금 그래도 이재명 하는 꼬락서니 보세요. 맡겨놨더니 이재명이 일 잘한다고 좌파들은 철석같이 믿고 맡겨놨더니 개판 치고 있잖아요. 이런 개판 치고 있는 걸 충실히 하나하나 지적해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걸 보여줘야 돼.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이 좌파, 특히 이재명 같은 좌파가 집권하면 어떤 식으로 나라가 거덜이 나는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명백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 LG 엔솔 이게 문제가 아니라 9월 8일에는 뭘 내놨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겨냥해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방안이 공식 발표가 됐어요. 이건 뭐냐? 중국에 함부로 반도체 장비 수출하지 말라는 거야. 중국에 함부로 수출하지 말라. 미국한테 승인받아라. 그리고 한국에서 사람들 막 데려오지 말고 미국에다 공장을 건설하면 미국인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미국인을 채용해라. 정식으로.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캐롤라인 레빗이. 자, 지금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는 걸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금융당국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이 지금 전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건 어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애매한 지위를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경부 산하에 있지 않아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이 직원들, 금융이나 금감원은 위원장과 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뽑고 자체적으로 인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됩니다. 왜? 이 예산 자체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객출한 돈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자본 특수법인 이런 형태로 굉장히 아주 희한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이유가 뭐냐? 금융기관이 재정병제부나 그러니까 이 정부 부처의 소관하에 있으면 이거 관치금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국실장이나 차관이 재경부 차관이 금융위원장한테 이거 이렇게 어디 대출 좀 해줘라. 여기에 이게 안 먹힐 수가 안 할 수가 없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독자적인 조직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걸 맘대로 할 수가 없게 만든 게 지금 현재의 제도예요. 이거 미국 제도를 그대로 따온 건데 미국의 FRB가 지금 트럼프하고 계속 서로 파월하고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너무 엄청나서 미국이 올해 지불해야 되는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가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아. 거의 1,500조 원이야.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2배. 그걸 이자로 내야 돼.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낮춰라. 그래야 이자가 낮아질 거 아니냐. 금리가 지금 4.25%인데 그거의 반만 돼도 2.5%만 돼도 이자가 5천억 달러로 줄어드니까 반으로 줄어드니까 금리 좀 낮춰라 하는데 안 낮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5월인가 6월에 임기인데 자르겠다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파월이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FRB는 미국의 정부 조직이 아니에요. 민간 은행들끼리 함께 만든 애매한 조직 형태로 돼 있어요. 미국 재무부 장관 베네트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하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파월의 입만 쳐다본다. 이게 가능한 거야. 그게 왜 그러냐? 금융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융의 속성. 금융기관이라는 것들이 금융이라는 게 하다못해 라면을 판다. 그러면 라면에 차별화를 하잖아요. 진라면도 있고 신라면도 있고 짬뽕라면도 있고 참깨라면도 있고 사발면도 있고 불닭면도 있고 최근에 삼양 저희가 뭐라고 하니까 또 불닭면이 외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아냐고 또 그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닭 볶음면도 있고 불닭 볶음 까르보나라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제품을 차별화하잖아요. 근데 금융기관은 차별화가 불가능한 게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가장 넘버원 상품이 뭐예요? 돈이잖아, 돈. 돈 꿔주고 거기에 이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돈을 팔기 때문에 차별화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금리를 조금 조정하고 요걸 조금 싸게 해주고 요걸 조금 비싸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별화를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담합해.
금리 똑같이 6% 7% 다 같이 올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담합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뭐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담합도 못하게 하고 그 상품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또 그 손해 입히는 것도 방지하고 하려고 금융감독기관이 계속 꾸준히 감독을 하는 거고 보험하고 증권하고 은행이 전부 그걸 또 금융정책이라는 걸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독립돼 있는 금융위원들이 해가지고 금융정책을 하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재경부 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바꿨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재경부 산하로 밀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치금융을 피할 수가 없어. 더 나쁜 게 관치금융이야. 왜? 이 민주당 정권이 자기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이제 국회의원 되고 여당이 되니까 이제 해먹어야 돼.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탁이 뭐예요? 대출해달라. 인사에 관여해달라. 그리고 그리고 자기네가 그런 뭐 부탁 들으려면 돈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돈 먹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야? 검찰이잖아. 검찰 없애버려. 경찰은 뭐 있어봤자 국회의원 수사 못해요. 이 관치회기가 더 큰 문제입니다. 관치회기가.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검은 옷 입고 시위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개편이냐 도대체. 이 개편 왜 하는 거냐. 아니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체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금융감독위원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저런 말들은 많았지만 지금 이 금융체계로 해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왜 바꾸는 거야 도대체. 뭐 이 말씀 참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거 라이놀트 니버가 한 말인 줄 알았더니 마르틴 니멜러가 한 거네요. 그 나치 체제 하에서의 목사님들 발언들이 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마르틴 니멜러라는 목사가 한 말이네요.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는 말인데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인당원들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이 검찰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검찰도 아니었고 검찰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이 정부 금융기관들을 덮쳐서 찢어발겼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금융기관도 아니고 정부 부처 공무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국민의힘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직접 닥쳐서 할 때 아무도 외쳐줄 사람이 없다. 자, 이게 얼마나 졸속 개편이냐면 금융당국이 블루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북이라는 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게 뭐냐면 금융 관련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관련 법은 뭐 자본시장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법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법 밑에 수많은 규정, 규칙들이 있어요. 대통령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으로 쫙 해서 대통령령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원회랑 금감원이 정한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어기면 금감원에 의해서 바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감원이 뭐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정해야 할 법조문만 9,000개라는 게 뭐냐면 그 블루북 안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게 지위가 바뀌면 그걸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들만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뚝딱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다 바꿔! 찢어발겨!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검찰도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찢어발기겠다고 하는데 그럼 검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공소청은 심지어는 보안 수사 요구도 못해. 그냥 경찰이 기소하라고 한 거 내용대로 기소해서 유지만 해야 돼. 이제 무죄가 그동안 무죄 확률이 1% 2% 그랬습니다. 전체 사건 대비 무죄 받는 확률이 1% 2%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무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10% 넘어가요. 10% 넘어가. 그러면 중요한 사건들, 큰 사건들 좀 다양한 복잡한 사건들은 굉장히 무죄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대 범죄가 벌어졌는데도 기소도 못해. 기소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이 이제 5년 10년 가는 일이 빈번해질 거예요. 1심 판결 나는데 3, 4년 걸리는 재판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
조서라는 게 조사해봤자 법정에 와서 부동의 하면 다 휴지돼. 지금 검찰 것도 그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그런데 검찰 조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 안 해서 자 수사 기록을 이만큼 해서 증거랍시고 내놨는데 상대편 변호사 측에서 저거 전부 부동의.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한 증인들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그러면 재판이 모든 재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5년 걸렸잖아요. 1심. 이재용 회장 재판 5년 걸렸죠. 1심. 그게 왜 그러냐. 수많은 증인들 이거를 다 부동의하면 그 증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돼. 법정에 나오면 검찰 그러니까 그나마 검찰 때는 검찰에서 그냥 맞는 소리 했는데 2, 3년 후에 법정 나와가지고 그 증언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 그때는 검사가 불러다가 소통치고 땅땅하고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냥 맞춰서 얘기해줬던 건데 아니다. 내가 지금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진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검사들이 과연 공소청 가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앵무새 검사라고 하는데 앵무새 검사 역할을 할 거냐? 검사를 하는 이유가 수사하려고 검사하지 재판하려고 검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중수청에 가서 검사 소리를 들으면 좋은데 중수청은 검사라는 직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행안부 소속이라서 검사가 아니라 그냥 수사관 되는 거야. FBI 수사관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중수청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요거 세 가지를 다 유지하면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세 개 기관이 서로 좋은 사건을 놓고 경쟁할 거다? 이건 아주 일부의 정말 뉴스 가치가 있고 정말 이거 하나 해결하면 뭐 특진을 하고 정말 중요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같으면 서로 하겠다고 덤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0건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고 이렇게 기관이 여러 개가 비슷한 일을 하면 100%입니다. 99%의 사건은 서로 핑퐁 치게 돼 있어요. 내 관할 아니다. 저쪽으로 넘겨라. 이거는 우리 관할 아니야. 저쪽으로 넘겨. 서로 또 같은 행안부 산하에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세 기관들 사이에서 이 수사권을 하겠다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대. 그럼 국가수사위원회에다가 이 세 기관 중에서 어디다가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위원회의 문제는 뭐냐면 위원회는 매일 모이는 게 아니라 뭐 빨라야 일주일에 한 번이고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몇백 건, 몇천 건의 그런 이의 사건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수사관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 정부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부터 아니 그동안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갑자기 하루 저녁에 빵빵 두드려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반발을 하는데 지금 검찰은 그래서 1년간 시간을 두겠다 그랬죠? 1년간 일단 폐지는 하지만 1년간 유예하면서 고치겠다고 하는데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도 최소한 법을 50개 이 검찰이라는 게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헌법상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과 관련한 걸 이런 식으로 하위법으로 바꾸는 거가 위헌이다 뭐 이런 논란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찢어발겨가지고 해놓으면 검사의 수사권, 검사의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것들과 관련해서 고쳐야 되는 법률이 뭐 형사소송법 뭐 이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굵직한 법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등등 형사관계 특별법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최소한 50개 이상 법률과 그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 규정, 규칙 규정, 뭐 부령, 훈령, 뭐 그 규칙 규정 이런 거 바꿔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1년 동안에 바꿀 수 있다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해놓고 나서 지금 4년 동안 얼마나 박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사가 훨씬 빨리 끝났어요. 형사는 6개월이면 끝났어. 고소하면 6개월 안에 결판 나. 왜냐면 경찰에서 2달, 검찰에서 2달 이렇게 해가지고 결판이 나니까 형사로 빨리 결정이 나니까 형사하고 민사 동시에 걸어놓고 형사 결정 나면 그거 기록 복사에다가 민사에다 내면 민사는 뭐 여기서 다 해놨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판결 내려서 얼마 줘라 이렇게 딱 결판이 났어. 근데 이제는 형사는 한번 고소하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 민사가 빨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민사가. 자, 이재명의 무식함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이재명의 무식함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개딸들조차도 이재명의 이 무식한 소리에 혀를 내두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고신용자들은 왜 돈도 많고 한데 금리가 싸고 저신용자들은 왜 돈 없어가지고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저신용자들인데 저신용자들은 왜 금리가 비싸냐. 그러니까 고신용자들의 금리를 높여서 저신용자들한테 금리를 낮춰주면 안 되냐. 아니 이거 그냥 아주 댓글들이 그냥 심플하게
뭐 달려 있어요. 아니 월급 높게 받은 사람 월급 깎아서 월급 낮은 사람 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이 얘기야. 월급이 높은 사람이 왜 월급이 높냐? 월급이 낮은 사람이 왜 월급이 낮냐? 그 의문 제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금융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들이 바보예요? 금융기관들이 구멍가게야? 그냥 이 사람 봐가지고 이 사람 뭐 얼굴도 좀 별로고 키도 작고 뭐 인상이 뭐 하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리 높게 받아야 되겠네? 이 사람 멀끔하게 생겼네? 잘생겼네? 그러니까, 금리 싸게 해줘야지? 저 텔러 여직원이 딱 왔는데 너무 잘생겼어. 원빈이 들어와. 원빈한테 금리 싸게 해줘야지? 1.5%. 10년 100억 꺼주면서 1.5%.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뭐 좁쌀 영감처럼 따지고 막 서류 뭐 한 장까지 막 하고 막 이론 한 장까지 따진 사람 보고 은행원 같다고 왜 그래? 철저하게 규칙과 규정과 어떤 신용 체계와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금융기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금리를 낮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금리를 높게 해주는 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은행 당장 망하는데? 그리고 은행들이 여태까지 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가지고 살아남은 것 같아요? IMF 때 대한민국 은행들의 반 이상이 망했습니다. 재벌도 망했지만 지금의 시중은행 체계가 수많은 은행들이 이합집산을 해가지고 합병하고 해가지고 지금 대여섯 개 체제로 남은 거예요. 그래도 이 은행 규모가 작다는 거 아니야? 해외 외국하고 경쟁하려면. 근데 지금 이 금융기관들 예대 마진만 따진다 뭐 이러면서 비판받잖아요. 댓글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이재명 수준보다는 높은 거예요. 이재명 수준보다는 높아. 금융을 뭔 감성으로 접근하냐? 나도 마음 아프니까 돈 줘라. 이 사람 돈 없어서 쩔쩔매는데 돈 좀 꿔줘. 이거 아니야. 네 돈을 꿔줘.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네 돈을 꿔주면 되잖아. 대장동에 묻어놓은 네 돈. 왜 금융기관들 돈을 꿔달래? 금융기관은 그게 자기 돈이야? 국민들 예금 아니야. 그걸 맘대로 막 꿔주라 그래? 불쌍하니까? 아니, 돈 빌려서 잘 갚고 이자 착착 잘 내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있어서 금리가 낮춰가지고 낮아진 사람한테 너 0.5% 올려가지고 쟤 좀 도와줘? 장난해? 아니, 신용 점수 뭐하러 따져? 기분 낙해서 하지 그러면. 이재명 점수 하지 뭐. 개딸 오래 하고 아니 그것도 기록하잖아. 당원 교육 몇 번 나오고 당비 얼마 냈는지. 니네는 그런 거 왜 기록해? 이 무식한 말에 정말 한겨레 신문의 댓글에도 욕이에요. 한겨레 신문 댓글에도 욕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정도는 되는 거야. 퍼시비카님이 심플하게 얘기했네. 저신용자라는 게 돈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금리가 높은 거지. 왜 금리가 높냐? 돈 못 갚을 것 같은 사람들 100명 중에서 한 10명이 돈 띄어도 나머지 90명한테 받는 고금리를 가지고 띈 거를 회복하려고 금리가 높은 거지. 얘네는 일부러 더 많은 돈을 받아야지? 그러는 게 아니야. 돈 떼일 염려가 높고 안 갚을 염려가 높고 이자도 못 갚을 염려가 높고 원금도 못 받을 염려가 높으니까 돈 장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지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쳐요. 기껏 이 사람 100명한테 3%씩 받아가지고 300% 만들었는데 3명이 원금 띄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한겨레조차도 욕이 있다가 저는 한겨레 댓글입니다. 욕이 있다가 물타기용 댓글이 대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게 공감순이에요. 신용이 낮은데 미쳤다고 저금리로 주냐고요. 신용이 높아야 리스크가 적으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신용이 낮으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은행이 금리를 높게 받는 게 상식이지 거꾸로 나라가 돌아가냐. 아니 말 잘했다. 돈 없고 벌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꿔주기라도 하는 게 다행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안 꿔주는 게 문제야. 아예 안 꿔주는 게. 금리를 높게라도 꿔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자율 제한 같은 거 하면 진짜로 돈 못 꾸는 사람은 죽으란 얘기예요. 20%라고 하더라도 꿔야지 일단 살 거 아니야. 은행은 자선사업 하냐고. 그래서 제일 웃기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신용자들한테 뭐 돈 꿔가지고 매일 뭐 하는 그 뭐 마이크로 크레디트니 뭐니. 이재명 그거 했었잖아. 주빌리 어쩌고 저쩌고. 근데 못했잖아. 저신용자들한테 돈 꿔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운영 잘하면 된다고? 아니 그게 그렇게 저신용자들한테 돈 꿔줬는데 돈 받기가 쉬우면 사채업자가 왜 등장을 해? 깡패가 왜 등장을 해? 가서 팔을 자른다 그래도 돈을 안 갚으니까 그렇게 협박을 해도 못 갚는 게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저신용자들인데 저신용자들이 대출 못 받아서 못 갚아서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님? 이거예요. 유노이야 니가 아니
돈 못 갚을 사람들한테 돈 꿔줬다가 돈 못 받아서 터진 게 서프라임 모기지야. 전 세계 금융이 박살이 났어요. 그때도 뭐라고 해서 꿔줬냐면 그거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위험이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상쇄해가지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계속 꿔준 거잖아. 근데 한 군데서 빵 터지기 시작하니까 다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쓰레기 금융상품들 모아가지고 그걸 다 모으면 위험이 오히려 상쇄되기 때문에 감소한다. 주빌리가 그러면 돼야지. 이재명 주빌리 왜 못했어? 그 마이크로 크레디트로 무슨 노벨 평화상 탄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사기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못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조폭들 나오는 거야? 이제 아예 정부한테 허가받은 조폭 해가지고 돈 받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기 띄어서 팔아? 아니 여태까지 있던 금융체제는 바보예요? 아니 금융체제가 바보냐고. 여태까지 있었던 은행들은 금리 체계라는 걸 바보라서 저신용자한테 높게 받고 고신용자한테 낮게 받고 그래? 자, 이재명 또 어제 한 말 중에 반중 시위 그게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 관광객 늘려야 하는데 내쫓아. 자, 양경수가 하는 건 깽판이에요. 뭐야? 표현의 자유예요. 양경수 어제도 하고 있네? 어제도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 이지랄 하고 있는데 이거 깽판이야. 표현의 자유야. 관세 폭탄, 노동자 감금, 굴욕, 대미 투자 강요, 핵심 기술 이전 강요. 아니 여기 미국 대사관 앞에 제일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 가가지고 관광객 늘려야 되는데 내쫓고 있어? 반중시 진압하겠다고? 제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시는 안 갈 것 같다.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다. 그래. 이런 사람들 좀 잡으라고. 아니 대진년이 성조기하고 트럼프 현수막 찍는 영상입니다. 저 보세요. 저러고 있으면 미국 관광객들이 오겠어요? 캐대언으로 지금 기껏 띄워놨더니 저 지랄을 하면 미국 관광객들이 오겠어? 미국 대사관 앞에 막 뛰어 들어가고 대사 관저에 담 넘어 들어가고 그러면? 미국 대사관 관저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담 끝에 이런 식으로 기어 올라가지 못하게. 근데 또 저런 애들이 또 반미 반이라면서 핸드폰은 또 아이폰 들고 다니고 카메라는 다 소니야. 소니, 캐논, 니콘. 미군 철거하자고. 저건 뭐야? 저건 왜 놔뒀어? 다 아이폰, 아이패드 들고 저거 하고 있어. 자, 이게 중국이 묻으면 어떻게 된다? 네팔 보시죠. 네팔. 네팔이 SNS를 차단하고 그리고 너무 부패하니까 여기에 지금 시위가 격화돼서 19명이 숨지고 결국 네팔 총리 사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SNS 차단에 격분한 시위대들이 대통령 집에다가 불 지르고 뭐 19명이 죽고 네팔 같은 나라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카트만두 공항도 시위 사태로 폐쇄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네팔의 올리 총리라는 사람이 누구냐?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팔은 2017년에 처음 이제 선거를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2007년도에 바뀌었다가 10년 만에 이제 선거를 처음 했는데 중국이 완전히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드러날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당선된 게 샤르마 올리입니다. 시진핑이 아주 꼭 끼고 1대1로 협력 강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진핑한테 코가 딱 껴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팔인데 인도 대신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했던 친중. 이제 네팔은 친중이냐 친인도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근데 문재인도 이 샤르마 올리가 보낸 친서 공개하고 중국 1대1로 이 관계하고 네팔의 공산 당수였어요. 저 샤르마 올리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중국에 적극 동참하고 이랬는데 결국 지금 부패하고 국민들의 자유 억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네팔 국민들의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사임하게 된 총기를 쏘는 바람에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 주변 국가들 돈으로 이렇게 코를 껴가지고 돈 못 갚으면 금리가 너무 높아요. 6%인가 5%인가 그래. 이게 국제에서 원조 내지는 그런 어떤 차관 자금은 기껏해야 1.5% 아니면 2%입니다. 근데 저 1대1로 자금은 5%인가 4%인가 5%인가 6%인가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공여하는 자금보다 금리가 2배 이상 높아요. 근데 저 1대1로 자금을 받아가지고 건설하는 게 뭐 철도나 항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건설하는데 이게 수익이 그렇게 나질 않아, 그 나라에서. 그게 수익이 많이 날 정도의 사업이었으면 진작에 서방 회사들이 투자해가지고 건설을 했죠.
이를테면 발전소 같은 거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전기를 팔아가지고 전기값을 올려서 팔면 되니까 발전소 같은 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서방에서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철도나 항만 같은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은 사회간접자본은 전형적으로 이 수익자는 너무 많은데 이익을 어디서 받아올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민자로 투자하기 적절치 않은 사업이야. 근데 그거를 금리를 4% 5%로 땡겨다가 건설을 해? 못 갚아요. 돈을. 투자비는 엄청난데 수익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못 갚아요. 못 갚아. 그러면 중국 어떻게 하냐? 항만 뺏어와. 스리랑카 그래서 한국 뺏겼잖아요. 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부쿠티인가 뭐 무슨 나라 있잖아요. 소말리아 옆에. 거기 아예 나라 전체를 거의 중국한테 뺏기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1대1로에 참가했던 나라들, 이태리는 벌써 그 서방국가 중에 처음이자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했다가 손 떼고 나갔고, 그 1대1로가 이제 실크로드를 사실상 다시 만든다. 이걸로 해가지고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태리까지 해가지고 완성한다라고 해서 이태리가 참여했던 건데, 터키도 들어가고 뭐 해서 옛날 실크로드 따라서 쫙 간 거죠. 로마까지. 그거였는데 이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꼈던 나라들이 다 지금 손들고 있는데, 자, 이재명이 근데 이 반중 시위를 또 지금 계속 억압하라고 경찰들한테 하고, 반중 시위하는 현장에 경찰들이 지금 엄청나게 하는데, 반중 시위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니까 중국 대사는 칭찬해 주잖아요. 아우 잘하네요. 이렇게 참 잘했어요. 그러나 지금 반중 시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중국이 너무 고리대금 접자처럼 뜯어가니까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중국을 싫어하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중국이 너무나 이 자국은 공산 전제주의로 완전히 탄압하고 억압하면서 세계적으로는 온갖 밉상짓을 다 하고 다니니까 천멸 중국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단기 현금 서비스 18% 이거 좀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고금리 그래서 빼서 이쪽에서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관치금융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금리, 그러니까 고금리로 받는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입으면, 이 사람들이 근데 혜택을 입은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돈 안 갚으면 그 피해는 금융기관이 입는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으면 그 시스템 리스크는 전 국민이 지는 겁니다. IMF가 괜히 오는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괜히 오는 거야? IMF는 이제 외환 위기니까 조금 다르다고 쳐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괜히 온 거냐고요. 은행이 위험해지면, 금융기관이 위험해지면 사회 전체가 위험해지는 게, 그래서 결국 은행이 안 망하게 하려고 국가가 또 버텨주고 하면 나라만 힘들어지고 결국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관여하면 안 돼. 트럼프는 왜 파월하고 싸우느냐?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미국 국채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자를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 금리 좀 깎아라. 이거 하고 내가 표 좀 더 아꼈다고 지금 저신용자 고금리 받는 사람 낮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신용자 저금리인 사람 거 깎아서 일로 보내라. 이건 전혀 다른 문제야. 저건 적어도 그냥 말을 하려면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저신용자들이 뭐 자살을 하거나 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너무 몰리는 상황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채무 상환 요구가 너무 압박이 심해서 피해가 막심하다. 요 정도까지 발언하는 건 몰라. 대한일합식하고 내놓는 게 고신용자 걸 깎아서 일로 줘? 일단 찰리 커크라는 사람을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요. 며칠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왔다 간 보수우파, 미국 보수우파에 떠오르는 젊은 샛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 찰리 커크가 트럼프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2030 세대가 트럼프로 돌아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아주 각별하다. 트럼프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9월 4일, 5일 6일이네요. 5일 6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던 빌드업 코리아. 여기에 작년에는 트럼프 주니어가 왔었고, 올해는 찰리 커크가 와서 메인 키노트 스피커라고 하죠. 메인 스피커로 연설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찰리 커크가 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주로 이제 대학 가죠. 이런 데를 돌면서 자유우파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애국심 뭐 이런 걸로 연설하면서
자유우파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념 전파에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는 93년생입니다. 93년생. 아주 젊은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찰리 커크가 유타 대학교 그러니까 유타주에서 대학교 연설을 하고 있던 중에 총에 맞았습니다. 불과 한 2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쏜 총에 맞아서 지금 그 영상들 여기저기서 돌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너무 충격적이다 라고 해서 왜냐하면 2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쏜 총이 목에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인데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마이크를 들고 있었으면 총알이 이 마이크에 맞아가지고 튕겨져 나가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작년 이맘때죠. 작년 7월인가요? 트럼프가 총에 귀를 맞았을 때 얼굴 돌리지만 않았으면 머리에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작년에 트럼프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았던 거고 이 찰리 커크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총에 맞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목에 총알을 맞아서 그런지 20분 만에 사망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트럼프도 조기를 개항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간 이 미국 전역에 있는 학교들을 돌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저런 걸 보시면 트럼프와 관련해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반박하고 저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해내는 저런 영상으로 굉장히 그 사람들을 많이 설득해냈습니다. 그 선명한 논리, 해박한 지식 이런 정책에 대한 이해 이런 걸로 트럼프가 직접 글을 2번이나 올렸습니다. 위대하고 전설적이기까지 한 찰리 커크가 사망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의 젊은이들의 가슴을 그만큼 잘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두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았다. 특히 나한테. 근데 우리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있다. 나와 멜라니아의 조의를 그의 와이프 에리카와 가족들에게 전한다. 아주 최고의 조문을 하고 있네요. 자, 또 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던져주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네팔, 인도네시아 지금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팔에서 SNS를 차단하는 것에 격분한 젠지 세대의 반격이다.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 네팔의 젊은 세대들이 SNS를 못하게 하는 것에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SNS를 차단한 겁니다. 10몇 가지의 SNS를 아예 못하도록 차단했다.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26개네. 26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26개 SNS의 접속을 차단했다.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지난 9월 5일부터 이런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 시위를 네팔 정부가 또 강력 진압을 하는 바람에 약 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팔 경찰이 총을 쏘고 이러는 바람에 22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다치니까 완전히 이제 그 군중들이 열받아서 국회를 불태우고 이 네팔 총리는 사임하고 네팔 내각의 장관들이 특히 재무장관, 외무장관 이런 재무장관은 맞아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외무장관도 그러고 또 총리 부인인가 누군가가 또 시위대한테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재무부 장관이 뻘거 벗겨져가지고 시위대한테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건데, 자세히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라서. 근데 하여간 네팔은 인구가 3천만인데 이 중에 20% 이상이 극빈층, 빈곤층이다. 그래서 네팔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사임한 총리가 전형적인 올리 총리인데 이번이 지금 4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2개월이기 때문에 거의 10여 년 넘게 네팔을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친중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친중이고 이 시진핑과 아주 우애를 과시하는 그런 게 많죠. 그런 대표적인 친중 공산당 총리예요. 공산당 총리라서 1대1로 사업 이런 것들을 중국과 다양하게 벌여왔다. 그런데 청년 빈곤층은 점점 늘어만 가고 15세에서 24세 실업률이 22%를 넘고 매일 청년 2,000명 이상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MZ세대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야말로
네. 뭐 장관들이 헬기 매달려서 탈출하는 영상,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네팔의 심각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 고위층 자녀들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런 걸 또 SNS에다 막 올려요. 그러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은 너무나 이 연이은 경제 실패로 일자리도 없고 가난한 상황이라서 이런 혁명적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혁명적 상황에 처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게 다 친중 정부들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친중 정부가 대표적이고 지금 이 네팔도 친중 공산당 총리, 친중 공산당의 총리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혁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민주화 운동인 거죠. 네. 자, 인도네시아도 보면 브릭스에 가입할 정도로 친중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 뭐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뭐 네팔과 스리랑카의 지금 상황인데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지금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들 친중 국가들이다. 중국의 1대1로에 덫에 걸린 친중 국가들이다. 스리랑카는 뭐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뭐 항구도 몇 개 뺏겼죠 이미. 중국한테 몇 개 뺏겨 있는 상황이고 중국 계속 말씀드리자면 저 1대1로가 결정적인 문제가 중국이 차관을 줘가지고 항구나 뭐 철도나 이런 거를 건설을 해요. 근데 그 나라가 그걸 여태까지 건설 못하고 있었던 게 수요가 그렇게 되지도 않는 데다가 이게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이걸 물릴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놓고 건설을 해놓고 근데 그 차관의 이율이 미국이 주도한 IMF나 월드뱅크나 ADB나 이런 아시안개발은행이나 뭐 이런 데 차관 이율이 평균적으로 2% 이하입니다. 연 2% 이하인데 이 중국이 제공하는 저 1대1로 자금이라는 게 4에서 5%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금리보다 2배 이상의 금리로 저 차관을 제공해서 4% 5%짜리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도나 항만 건설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당장 뭐 닦아 쓰느라고 물론 이제 그 돈도 잘 투자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수익을 통해 가지고 이자를 갚고 원금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1대1로 사업에 주는 돈이라는 게 독재자들끼리 주고받는 거라서 그 돈이 실제로 다 투입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네팔이나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 중국이 주는 차관을 받으면 원래 예전에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서방이 주는 자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스위스 은행으로 자금의 반이 꽂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10억 불을 원조라면 그 다음날 5억 불이 스위스 은행의 독재자 이름으로 꽂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띵겨먹는 게 아주 일상화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근데 지금 뭐 저 중국 자금을 받는 저 친중 독재자들이 그 돈을 전액 국가 발전에 투입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어디로 튕겨 먹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그 부패고리는 커져만 가고 이자는 또 이자대로 못 갚고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꼴이 되는 거죠. 1대1로 사업에 중국한테 나라를 팔아먹는 꼴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도 이 점점점 반 이재명 집회가 반 이재명 반중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집회들이 저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근데 언론들은 다루지 않죠. 그러나 점점 세가 불어나고 있다. 그리고 반중 감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자, 이 무능한 이재명 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이 구금 사태입니다. 더군다나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10일 날 데리고 온다. 아직 미국에서 어떠한 확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데리고 온다. 이렇게 확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조연은 미국 가가지고 마크 루비오 만나기로 했다가 하루 늦게 만나고 만나긴 만났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발표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달라요. 마크 루비오 쪽에서는 구금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우리는 구금 얘기만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주로 북한 비핵화 뭐 이런 안보 관련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뭐 구금 관련한 얘기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구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일에 처음엔 10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출발한다고 하더니 그럼 지금 출발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출발했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하루 늦으니까요. 근데 지금 11일 날 정오에 출발하겠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근데 그러면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내일 과연 출발을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내일인지 오늘 밤인지 내일 정오면 오늘 밤 정도 되겠네요. 오늘 밤에 출발할 수 있는 건지 하도 거짓말을 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재명 정부 100일 동안 공식적으로 거짓말 아주 뭐 자신 있게 떵떵거려서 얘기해놓고는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진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정리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짐 로저스가 이재명을 지지했다 이렇게 선언했었죠. 근데 짐 로저스가 직접 트위터에 X에 올려가지고 난 선언한 적 없다. 무슨 거짓말이냐 난리를 쳤죠. 트럼프하고 통화했다. 골프 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뭐 저도 가가지고 트럼프와 만나면 골프 칠 거라서 골프 연습한다며요. 트럼프 만나면 골프 쳐야 되니까 골프 연습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전화한 사실도 확인이 안 되고 골프? 트럼프랑 한 시간 반인가 2시간 만난 게 다 아니에요? 골프는 무슨 골프야? 전화한 것도 뻥인 것 같은데. 자, 관세 협상 성공했다고 7월 30일부터 관세 협상 다 성공해서 15% 다 확답 받았다고 하더니만 아직도 지금 25% 관세 그대로고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일본은 협상 다 끝내서 15%로 행정명령 사인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5% 관세 그대로 물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50%예요. 프레드 플라이츠가 윤통 구금에 대해서 우려 발언을 했다. 이거 가짜 뉴스다 했는데 프레드 플라이츠 본인이 이것도 JTBC가 뻥을 친 건데 이거 본인이 직접 JTBC라는 언론사 왜 이러냐.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냐. JTBC하고는 다시는 인터뷰니 연락이니 응하지 않겠다. 블레어 하우스가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간다며요. 블레어 하우스가 공사 중이라서 이재명이 못 들어간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폴란드 대통령은 어떻게 들어갔어? 공사 끝나서 들어갔나? 아니 그 전에 7월 달에는 저 필리핀 마르코스도 블레어에서 묵었는데 이재명 가고 나서 한 며칠 만에 폴란드 대통령 도착했을 땐 블레어 하우스에 잘 있고 영빈 그 백악관에서도 비행기까지 전투기까지 띄우면서 환영을 하고 똑같은 공식 방문이었는데 구금된 교민들 석방시키는 걸로 합의했다고 하더니 석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이다 그러더니 국토안보부 장관 그 크리스 노민가 그 여자가 추방이다 디폴테이션이다 명백히 추방이라고 했죠. 전세기로 교민들 데려온다고 하더니만 뭔 소리냐. 지금 또 내일 정오에 데려온다고 지금 또 기사는 내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 출발해야 하는 거지? 일단 그 순간만 모면하면 돼? 일단 날짜를 잡아. 연기라고 하니까 연기면 그 다음에 언제 가는 건지가 시간이 나와야지 무슨 연기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내일 정오다. 11일 정오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쯤이다. 오늘이 11일이니까 현지 시간 11일 정오면 내일 새벽 1시예요. 내일 새벽 1시에 전세기가 떠야 되는데 아니 태웠냐 이거지. 구금 한국인들 태우는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한다고? 출발해야 하는 거지. 아직 구금시설에서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 출발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그 LG 엔솔에 도대체 중국인들 몇 명이나 있는 거냐. 한국인들만 체포된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체포됐다고 하는데 그 외국인 중에 중국인들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보다 훨씬 큰 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중국인들이 미국에 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인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이 중국인들은 누구냐면 LG 엔솔과 관련된 공장에서 일본과 중국 업체의 파견 협력 직원도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배터리 제조장치 업체 소속으로 파견된 중국인 8, 9명이 체포됐다. 이건 중국 외교부에서 알린 사실이니까 정확한 거죠. 일본도 3명이 체포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8명, 9명 이미 체포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박수영 의원이 이 피터 김이라고 페북에서 아주 많은 글을 쓰고 뭐 신뢰할 만한 라이터로 인정받고 있는 양반이 쓴 글인데 피터 김이라고 여기가 쓴 글에 보면 일단 민노총 부위원장인 함재규 이 사람이 7월 25일에서 27일 타임스퀘어 앞에서 뉴욕의 타임스퀘어죠. 거기서 윤석열 정권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중단하라. 한국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 하면서 시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미 집회는 미국 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자 공산주의자들이. 이 극자 공산주의 세력과의 합작품인데 워커스 월드 파티라는 당하고 앤서 코알리션 또는 팔레스티니안 유스 무브먼트 뭐 이런 단체들하고 연대해가지고 미 제국주의에게 죽음을 그러면서 한국에서 미군 철수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LG 엔솔 한국인 직원들 체포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LG 엔솔은 민노총 깃발 아래 파업을 일삼으면서 미국에서는 현지 UAW 노조까지 부추겨서 25% 임금 인상을 받아냈다는 거죠. 전미 자동차 노조입니다. UAW는. 그러니까 민노총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반미 시위를 벌이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보당국에서 민노총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 국제연대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외교부가 이 기사가 제일 웃기는데 외교부가 트럼프가 루비오에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조치해라 라고 지시했다고 외교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연 트럼프 백악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외교부가 나오는데 외교부에서 하는 얘기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현은 외교부 장관은 귀국 한국인들이 미국 재입국 시에 불이익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는데 문서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만 있어. 수갑 채우는 일도 없다 그러는데 미국 쪽에선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미국이 말을 해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우리가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봤자 다 거짓말 같다라고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이 기사의 댓글 한번 보시죠. 온 국민들이 이미 이제 이재명의 거짓말, 이재명 정부 외교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처의 거짓말에 넌더리가 나고 있다. 다 구라다. 이미 발목까지 쇠사슬 주렁주렁 찬 거 전 세계에 중계됐는데 챙기는 척 오진다. 너도 그냥 수감이나 추방이 맞지. 친중 반미주의자잖아. 미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인데 그 장관이 구금된 노동자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자진 출국이냐? 디폴트라는 게 추방이에요. 대강 합의했다고 하더니만 제대로 협의도 못한 거였다. 전세기 노래만 부르더니 전세기는 일정대로 출발도 못한다. 외교 천재 이재명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냐. 국격이 확확 찢긴다. 관광비자로 미국 보내서 불체자 만들고 불체자 신분 때문에 손발에 쇠고랑 차고 연행되고 구금까지. 찌시 하야해야 미국의 보복이 끝날 것 같다. 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또 방미를 해요.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은 아예 한국에 있지 말고 그냥 미국에 있으면서 거기서 매일 아침 그 미국 상무장관, 미국 국무장관 그 앞에 가가지고 오늘은 만나주실래요? 내일은 만나주실래요? 그러면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비자 쿼터와 한미 관세 협상 후속론이 비자 쿼터도 걸리고 나니까 이제서야 비자 쿼터 얘기를 하냐? 아니 성과가 이렇게 없을 정도면 이게 여행이지 무슨 출장이야. 가서 그냥 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못 만나고 오면 놀고 온 거지. 이제 위성락은 가지도 않아. 가봤자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아니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아니 큰 협상도 다 했다며. 근데 무슨 후속 조치야. 큰 협상 다 했다더니 아무것도 협상이 안 됐는데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지. 자,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자, 이재명 지금 100일 기자회견 할 때냐. 당장 미국 가가지고 국민들 구출해 와라. 관세 협상 해결하고 와라.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전세기 지금 이 점을 잘 짚었는데 전세기가 뜬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전세기가 출발하기 전까지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은 소년보 목사의 구속이다 이거예요. 그거밖에 일어난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아니 원래 10일 날 출발한다고 비행기까지 보낸 건 미국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보낸 걸 거 아니에요. 10일 날 다 내보내준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전세기를 10억 원 들여가지고 보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소년보 목사가 구속된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년보 목사를 구속한 이 공직선거법 이거는 돈을 주고받거나 뭐 이 정도 돼야지 구속을 하는 거지 저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구속되는 일은 없어요. 더군다나 허위사실이라면 모를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면 좀 형량이 세지만 저거는 그냥 반대한다는 거 아니야. 자기 주장과 의견의 피력이잖아. 법을 막 만들고 국민들 겁박하고 있다. 저게 마지막에 구속되기 전에 한 연설이죠. 설교.
구속 전 마지막 설교인데 저렇게 하나하나가 다 옳은 소리 맞는 소리만 하시다가 구속이 된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재명과 트럼프의 본회담에서 나왔던 내용은 3,500억 불에 관한 얘기, 종교 탄압하지 말라는 얘기, 정치 탄압하지 말라는 얘기, 친중 북한 이 입장 확실하게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친중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승절 참석했죠. 그리고 뭐 정치 탄압,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니 뭐니 이거 더 이상 하지 말고 석방해라 이런 취지인데 지금 특검 연장한다고 해놓고 합의까지 다 해서 연장 안 하기로 했다가 또 깼죠. 오늘 또 깼습니다. 이러고 있지. 종교 탄압으로 오히려 손현보 목사는 구속이 되고 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지금 계속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평에 있는 통일교 성지에 전 세계에서 교인들 수천 명이 모이고 있다. 전 세계 통일교 간부들 긴급 소집령을 내려서 이 수련원에 수천 명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일에 한학자 총재를 3차 소환하고 체포하러 가겠다 했다가는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지금 2차 소환까지 응하지 않았는데 3차 소환에는 이것 때문에 뉴트 깅리치도 82세의 닥터 한이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탄압을 하느냐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지금 통일교 쪽에서는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는데 82세예요. 82세인 여성을 이렇게까지 지금 뭐 엄청난 혐의도 아니야. 받은 것도 아니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했다 해봤자 빽하고 뭐 목걸이 줬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물론 한학자 총재 측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제 이제 그저께는 정청래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요. 어제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연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연설 내용도 훌륭하고 연설도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한 가지만 보더라도 뭐 권력은 손에 쥔 모래다. 일당 독재 안 멈추면 파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잠시 영상을 좀 보실래요? 너 워낙 연설을 잘했다 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살펴봅시다. 조금 정상 속도로 자기 하다가 자신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인사들로 가득합니다. 결격 사유도 다양합니다. 갑질, 표절, 막말, 아부, 업무론자, 음주운전,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차명보유, 쪼개기 매입, 과태료 세금 연쇄 체납. 마치 부적격자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최악의 인사 참사인 최교진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 주권정부가 완성됩니다. 저서와 SNS를 한 번만 살펴봤어도 이진숙, 최교진 후보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지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SNS에 나온다는 이유로 우리 당이 지명한 인권위원 후보를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도대체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검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검증조차 없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라인 3인방이 밀실에서 인사를 전횡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극소수 최측근 중심의 밀실 인사 당장 중단하십시오. 공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다시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그 김현지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한테 당신 이제 그만둬라 그렇게 전화하니까 바로 그렇게 버티던 여자가 사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장관 후보자라고 통지해 준 사람이 그만둬라 그럼 그만두는 거예요. 그 통지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저런 거 할 때 옛날에도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신저가 지금 성남 3인방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국회에서 딱 지적을 했죠. 자, 어제 진짜 이건 뭐 해프닝도 아니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원내대표가 저 원내 수석들하고 저렇게 넷이서 합의하면 국회는 끝나는 겁니다. 국회는 저렇게 하면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대 특검법을 기간 연장 안 하겠다. 대신 뭐 금감위 이쪽 건을 협조하겠다. 저렇게 합의하고 악수하고 웃고 했잖아. 근데 저녁에 당에 돌아가가지고 정청래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 기간을 왜 연장을 못해. 집어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답합이야. 그랬더니 이제 합의한 게 아니고 1차 했다가 결렬된 거다.
최종 결렬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아니 그럼 정청래가 나와서 하든지 민주당에 정청래만 있냐? 저 합의할 때 대통령실하고도 다 상의하고 해가지고 특검 연장하지 말자라고 해서 합의했는데 정청래가 안 하겠다 하니까 지금 다 깨진 거예요. 정청래는 아주 그냥 신났어. 이거 해보니까 난 수용 못해. 다시 재협상해. 특검의 지금 기간 연장이 핵심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래버리니까 그냥 한 방에 합의가 파기됐는데 과연 이 원내 합의를 대표가 파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문제인 겁니다. 이것부터 문제예요. 아니 그럼 그것도 대표가 저럴 정도 권한이 있으면 대표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한 거야? 이게 웃긴 게 외교관들은 그렇습니다. 외교관들도 늘 합의하고 늘 뭐 외교관들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교관들이 왜 정치하면 안 되냐는 얘기를 듣냐면 외교관들은 본국에 훈령이 없으면 단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가 없어. 그냥 그야말로 꼭두각시인 거야. 본국에서 오는 훈령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외교관이 정치하면 누군가 지시해주기만 기다리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원내대표는 스스로 최종적으로 원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예요. 옛날엔 원내 총무였어. 왜 원내 총무였냐? 대표 총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원내 총무였지. 근데 이 투톱 시스템이 되면서 당대표는 당무를 전부 관할하긴 하지만 국회 업무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관할한다. 그래서 대표고 투톱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내대표끼리 서로 합의하면 국회 사안에 대해서 끝난 거야. 근데 그걸 당대표가 뒤집어? 아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할 수도 있고 당대표가 할 수도 있지만 교섭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란 말이 있으면 국힘은 송원석이 하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투톱이라고. 아니 그러면 이제 김병기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제 배달기사야. 정청래의 배달기사. 정청래의 뜻을 받들어서 정청래가 하라는 말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누가 배달기사 상대하나? 정청래랑 직접 얘기하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었다 그러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합의를 앞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은 내부 갈등이고 당원 반발이니 뭐니 하는데 아니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합의를 하는 거지. 합의해놓고 나중에 반발하면 뒤집고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그냥 그야말로. 아니 이재명은 하루에 한 번씩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또 어제 얘기한 것도 아니고 9일에 행안부가 공개한 30일의 국무회의 7월 15일 회의록이네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많이 벌고 많이 쓰자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로 가야지 적게 벌고 많이 일하는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 어떻게 많이 벌어? 아니 많이 번다는 게 뭐야? 어떻게 아니 돈을 버는 게 기업인데 기업들은 냅다 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건설사에서 사고만 나면 영업정지 시키고 업무 하나도 못하게 하고 아니 건설사가 영업을 정지하고 이 현장 업무를 다 중단하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막노동자들이 제일 피해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1급 받고 일하는 아침에 인력시장에서 구해다가 매일매일 1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타격을 입어요. 건설사는 한 달, 두 달, 6개월 일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지만 그런 막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라서 한 일주일 열흘만 일 안 하고 해도 당장 쪼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위해서 사채 끌어쓰고 돈 끌어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 ENC, DL건설, DL 대림인데 그러니까 10대 건설사 중에 3개 이상이 포스코, DL, 대우 전부 10대 건설사인데 3개가 전국 공사를 중단했어요. 그럼 이런 짓들 어떻게 먹고 살아? 지금 2개 회사만 150 공사 중단해도 15만 명이 일자리가 중단되는데 대우건설에서 1명 죽었다고 해서 대우건설 지금 전국 공사 현장 다 중단했습니다. 근데 추석인데 이 공사 중단하면 이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버냐고. 대우건설은 공사 현장이 더 많아요. 105개 현장을 작업 중단했는데 그러면 전국에 250개 현장이 중단된 거고 그러면 25만 명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전 강화가 세계적인 기준인데 세계적으로도 안전 기준이 높은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사고가 났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노동부 장관 명함에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새기면 그러면 사람이 안 떨어져?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원인을 파악해보면
거의 90% 가까이가 노동자들의 과실로 인해서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예요. 높은 데서 일을 하는데 본인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막아? 아니 그럼 노무현은 왜 떨어져 죽었어? 노무현 죽은 거 문재인이 책임져야지. 본인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막아? 아니 노동부 장관 명함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명함에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운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써. 노동부 장관 명함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 YS가 그 최병렬인가 누가 단식투쟁 최병렬이 대표할 때 단식투쟁할 때 와가지고 굶으면 죽는다고. 굶으면 죽어. 그랬다는 건데 떨어지면 죽고 굶으면 죽고 당연한 거지. 25만 원 있으니까 25만 원으로 250일 버틸 수 있나 보죠? 하루에 1,000원씩? 김어준한테 지금 곽상원 노무현 사위죠. 곽상원이 민주당이 특정 유튜브에 종속된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최민희가 김어준이 뭐가 겁나서 떼거리로 이러냐. 그리고 곽상원 보고 말 바로 해라. 누가 머리 조아렸냐 라고 다그쳤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박희승이라는 의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 분열의 움직임 김어준을 놓고도 그렇고 김어준이 정청래냐 조국이냐 누구를 점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후보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지일보 다시 한번 보시면 천지일보 이거 보시면 또 떴어? 이거 뭐야? 이거 퍼센트지가 달라졌네? 장동혁이 18이었는데 20으로 올랐어? 천지일보는 매일 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나 보지? 매일 천지일보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야? 저것도 오세훈이 김문수보다 조금 앞섰는데 저기는 김문수가 오세훈보다 앞섰네? 며칠 사이에 조금 강훈식이 2.2%야? 어디 강훈식이 갑자기 또 들어왔어요? 근데 저게 웃긴 게 저 보수 성향 대통령 후보 적합도라고 하면서 저게 전 국민을 상대로 조사하면 한동훈이 저렇게 나오는데 여야를 합쳐가지고 조사하면 한동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야당 쪽에서 한동훈을 뽑아서 그런 거야. 우파 쪽에서만 하면 한동훈이 안 나오는데 야당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니까 저 한동훈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라져. 아니 안 그러면 저기 지금 4위로 한동훈이 들어가야지. 저 순위대로 하면. 근데 저기서 한동훈이 빠지잖아. 왜냐? 민주당 지지 성향 사람들은 한동훈을 지지 안 하고 조국이나 정청래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한동훈이 빠져버리는 거야. 김문수 그대로 있잖아요. 7.9로. 오세훈도 그대로 있고. 근데 한동훈은 저 여야 하면 없어져. 그 왜 그러겠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김민석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근데 따로 같이 하면 김민석은 안 들어가. 그건 뭐냐? 야권 쪽에서 김민석을 지지하니까 그런 거야. 김민석, 김동연이 야권 쪽에서 지지하니까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김민석, 김동연이 올라가는 이유가 야권 성향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민석, 김동연을 저쪽 민주당 쪽 후보로 꼽는 거야.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 조국 정청래를 지지할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김민석, 김동연이 낫다고 보는 거지. 민주당 지지자는 한동훈이 낫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김민석, 김동연은 허수인 거예요. 허수. 왜냐? 자기 지지층에서는 지지자가 안 나오고 상대방 쪽에서 나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근데 조국당도 지금 은우군이라고 조국 창당 준비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탈당하면서 성비 피해자 공격 멈춰라 그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뭔가 그 조국당을 와야하고자 하는 민주당 쪽에 특히 정청래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게 단순히 조국에 대해서 섭섭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정청래의 어떤 사주를 받고 저러는 건지 지금 저 사태로 인해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결국 정청래거든요. 조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저 천지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재미있는 거는 이겁니다. 원래 대통령 집권 초기 한 1년간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경쟁했던 사람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 나머지 비슷비슷하게 똘만 5%대에서 비슷비슷하게 여러 명이 등장하고 한 사람이 압도적이고 이재명은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재명이 계속 압도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고만고만하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김문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데 여야 공이 새로운 사람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기존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장동혁, 조국, 정청래 모두 대통령 후보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심지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구속돼 있었던 조국이 지금 대선 후보로 저렇게 떠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재명 권력이 벌써 레임덕에 빠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조국하고 정청래가 언제든지 짝짝꿍 해가지고 장동혁, 조국, 정청래 세 사람이 언제든지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빨리 탄핵하고 대선 치르자 하면 바로 연말에도 가능한 거예요. 정청래랑 조국이 합쳐서 100석만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정청래가 90, 조국이 12 해가지고 저 여론조사를 보고 가장 등짝이 서늘한, 등골이 서늘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뭐 정당 지지도도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수준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오네요. 저기 보면 조국당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알 수 있어요. 조국당이 존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당만도 못해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이제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인사에 탄력을 못 받고 있다. 뭐 우려가 좀 있는데 그러나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전당대회 때 했던 메시지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인사에도 인사로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 지금 결국 추석 전에 당원 게시판 사태, 단계 문제를 당무감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패널들을 추석 전에 다 정리만 해도 추석 민심에서 훨씬 더 반영이 될 거다. 지명직 최고위원 또 강력한 인물로 임명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 연구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 이런 자리들인데 당무감사위원장을 좀 강단 있는 사람으로 윤리위원장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무를 리드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원외위원장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여당이 유튜브에 휘둘리는 건 민심에 따른 거고 야당이 유튜브에 반응하는 거는 극우화되는 거예요? 저놈의 올드미디어들이 맛이 간 거지. 이제 올드미디어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젠다 세팅, 여론 주도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걸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이제 올드미디어들도 그냥 유튜브에 와서는 그냥 일개 유튜브에 지나지 않아요. 이미 광고주들은 진작부터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광고가 완전히 유튜브로 다 넘어왔잖아요. 트럼프나 찰리 커크가 뭐 미국 유명 언론들이 띄워줘서 떴나요? 뉴욕타임즈, CNN,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들이 미국 언론을 주도하는 걸로 AP, AFP가 미국 언론을 주도하는 걸로 착각하시지만 그건 이미 이제 미국 국민들은 그냥 좌파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이 천지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점점 희망을 우리가 가져볼 만하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정치 상황을 리드해가면 된다. 이 올드미디어들의 말도 안 되는 협잡에 놀아나지 말고 이 방향을 선명하게 가져가면 된다. 우파 지지층은 공고하다. 우파 지지층은 확고하고 이재명이 실정에 실정을 거듭해 나갈수록 점점 이 반사 이익을 챙겨 나가면 된다. 이번 이 관세 협상과 또 LG 엔솔 구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국민들이 다 확인한 거죠. 아니 심지어는 한겨레 기사에 달리는 댓글조차도 온전치가 않아요. 한겨레에 달리는 댓글조차도 이 거짓말하고 있다. 외교부가 거짓말하고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한겨레조차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